파묘 삼나무 익히. 지용 예. 무슨 일이시죠? 전하 박지용 씨. 전에 계시던 호텔에 계신 거 맞죠? 네, 제가 거의 다 왔거든요. 금방 올라갈게요. 박지용이 방문 앞에 서 있는데 방문이 다시 쿵쿵쿵쿵 울린다. 지용 전화기에 대고 잠시만요. 문 밖을 향해 누구십니까? 문 밖내. 접니다. 김상덕입니다. 철컥 문고리 돌리는 소리 깜짝 놀란 박지용은 뒷걸음질을 친다. 전화예. 여보세요? 뭐예요? 뭡니까? 지용 김 선생님 지금 밖에 계시나요? 문 밖 똑똑똑 저기요 선생님 철컥. 전화. 아냐.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에요. 저게. 지금 할아버지 관이 열려서 그래요. 93은 밖 똑똑똑똑 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철컥철컥 지용 예. 저희 할아버지. 관이요? 95 전화 예. 죄송하지만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문 밖 철컥. 쿵쿵쿵. 안에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전화. 그러니까 절대. 그 문 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문 박 선생님. 쿵쿵쿵 전화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쾅. 철컥철컥철컥 문고리가 막 돌아간다. 전화 박지용 씨 잘 들어요. 지금 문에서 멀리 떨어져서 창문 쪽으로 피하세요. 쾅쾅쾅쾅 박지용이 창문을 돌아보는데 쾅. 96 지용 허. 소리에 놀라서 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쳐 창문으로 물러선다. 문 밖 일단 문부터 열어봐요. 일단 상황이 급해서 말할 시간이 없는데 해시태그 $% 이후 문 밖에 김상덕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문고리를 잡아 돌리면서 아우성친다. 전화 대답도 하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일단 창가로 가서 창문을 여세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할아버지 모셔야 합니다. 97문 밖 쿵쿵쿵쿵 저기요. 사장님. 전화 내 말 믿으세요. 빨리. 철컥철컥 박지용은 손을 벌벌 떨며 창문 손잡이를 잡을락 말락한다. 전화문을 열라니까. 98. 박지용이 손잡이를 잡자마자 갑자기 밀리듯이 창문이 열리고 그 순간 전화 속에 김상덕이 걸려들었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한다. 문 밖에 김상덕은 진짜 김상덕이었고 전화기 속 목소리가 김상덕인 척하는 홀령이었던 것이다. 99 백박지용은 문득 위를 쳐다보자 바닥이 다 비치는 반들한 천장 타일 안에서 흉측한 사람 형체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데 그 형체가 고개를 들어 천장으로 자신을 마주보는 것을 발견한다. 박지용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채 뒤를 서서히 돌아본다. 잠시 후 진짜 김상덕은 호출한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주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박지용의 상태가 이상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지용이 방 한가운데 있는 낮은 탁자 위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서 있다. 백일상덕이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자 갑자기 일제시대. 군인과 같이 경례 자세 백일을 취하며 장하도다. 반도의 청춘들이여. 로 시작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일제의 강제 동원에 적극 참여하라는 응변을 펼친다. 103마를 마치자마자 박지용이 다량의 피를 토하고 주저앉는다. 그 모습을 본 호텔 직원은 깜짝 놀라고 김상덕은 직원에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다그친다. 고성군립병원에서 화림, 봉길, 영근은 관을 운구차에 다시 싣는다. 영근이 상덕과 통화하는 중이다.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이거 가만두면 줄초상이 잦냐며 화장터로 간다고 한다. 상덕은 알았으니 출발하라고 한다. 영근은 화장은 형님이 허락을 받아달라고 하고 자신들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겠다고 한다. 상덕은 통화를 마치고 박지용은 냉장고의 문을 열어 제쳐놓고 생수를 끊임없이 들이키고 있다. 백사상덕은 박지용의 모습을 보며 놀란 한편 염려하며 쳐다본다. 이때 집사가 소식을 전달받고 방 안으로 들어서서 이 모습을 보고 놀란다. 상덕이 지금 조부님 관이 하고 말을 꺼내는데 갑자기 박지용 이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고 말한다. 상덕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예. 하고 되묻자 뚜두둑하는 뼈 소리와 함께 박지용이 고개를 돌려 키츠네가 토라노 코시오 키타 라고 말한다. 그 뒤로 뚜둑툭하는 뼈 소리가 나는데도 점점 목을 틀기 시작한다.
백오의 모습을 보며 경악하는 상덕과 집사.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박지용의 목이 완전히 180로 뒤틀리며 바닥에 고꾸라진다. 그 직후 119 구급대원들이 방 안으로 한 발 늦게 들어온다. 상덕은 놀란 얼굴로 쓰러진 박지용을 보고 있다가 어떤 소리에 이끌려 박지용이 아까 서 있던 자리의 장식장의 유리창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박지용의 고모는 딸, 사위, 손자, 손녀와 함께 저녁상에 앉아 있으나 식사는 하지 않고 있다. 106 사위가 장모님 어디 불편하시냐 물어보자 딸이 지방에 다녀와서 피곤하신 것 같다고 한다. 고모는 좀 쉬어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박씨 집안의 장손인 아기가 있는 미국의 병실. 오늘은 아기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간호사가 아기를 재울 준비를 하며 얘기하는데 아기 엄마가 집에 연락이 안 돼서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간다. 영근은 풀악셀을 밟아 화장터로 향하고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화장터 관리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아, 이 사람아. 급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이런 부탁을 했었어? 아, 형님 지금은 안 되죠. 금방 갈 테니까. 서둘러줘. 좀. 아,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뭔 화장이래요? 상주는 뭐래요? 관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 사람아. 무슨 말인지 알지? 박지용의 방에서는 상덕이 집사에게 바로 화장해야 되니 빨리 미국에 전화 좀 부탁한다고 말한다. 집사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놀란다. 상덕은 박지용이 구급대 들것에 실린 것을 가리키며 봤잖아요. 다음엔 애가 위험하다니까요? 하고 말한다. 미국 병실의 간호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 107을 부르는데 유리창 실루엣으로 흰 한복을 차려입은 홀령이 방구석에 서 있는 게 비친다. 집사가 상덕에게 와서 미국 집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전하자. 상덕은 화장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집안 어른이 누구인지 고민한다. 고모는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와 찍힌 자신의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데 108그때 전화가 온다. 한편 영근의 운구차는 드디어 고성 화장장에 도착한다. 영근 일행과 함께 관을 화장로에 옮기던 화장장 관리인 백승철이 모여 이거 이장했다더니 염도 안 했어? 이거 관째로 태우려고? 하며 놀란다. 구청에서 알면 난리 난다. 이거 하며 걱정은 하지만 일단 화장 준비를 한다. 박지용을 실은 들것을 구급대가 호텔 복도로 끌고 나오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집사와 상덕. 집사가 고모와 통화 중이다. 아버지 관을요? 고모가 의문을 표하자 집사가 대답한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지금 화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고모가 한 번 더 묻자 아예 전화를 상덕이 받아서 말한다. 예, 고모님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미국 아이한테 지금 아버님이 가고 있어요. 한편 그 시각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고 홀령이 아기에게 점점 마술을 뻗쳐온다. 화장터에서는 관을 태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관리인이 태우냐고 물으면서 버튼을 누르려는데 영근이 상주가 아직 답을 안 줬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상덕은 미국 쪽에도 연락이 안 되니까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한다고 고모를 설득 중이다. 홀령은 간호사가 불렀던 자장가를 콧노래로 섬뜩하게 따라 부르며 어루만지듯 아기 위로 손을 빙글빙글 돌린다. 아기는 벗어나려는 듯 발버둥치며 울기 시작하고 심박수가 200으로 점점 오른다. 구급대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온 집사와 상덕. 고모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 미국의 아기는 심박수가 이제 204를 넘어가고. 이때 고심 끝에 고모는 결정한다. 알겠습니다. 화장하세요. 영근과 통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상덕이 집사의 폰을 돌려주고 태워라. 라고 말한다. 태우라고 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영근이 지체 없이 화장 버튼을 누른다. 화장로 안의 모습이 모니터에 뜨고 이를 화림과 봉길이 지켜본다. 백구관이 불타기 시작하자 자신의 증손자의 목숨까지 취하려던 홀령은 고통스러워한다. 화장터 관리자는 아이고 팔자야. 좋은 데는 못 가겠네 하고 나간다. 백식 고통스러워하던 홀령은 점차 사라진다. 영근은 뭔가 착잡한지 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쳐다본다.
서울 호텔에서는 집사와 상덕이 지켜보는 가운데 119 구급차로 옮겨진 박지용에게 구급대원들이 CPR을 하지만 결국 손이 들겁 밖으로 툭 떨어진다. 111관이 불에 무너져 내리자 그 안에 있던 일제로부터 받은 훈장 112들도 유해와 같이 불탄다. 영근은 비를 바라보며 상여소리를 시작한다. 113미국 병실에 급히 달려온 아기 엄마가 아기를 살펴본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다. 어느새 화장터 관리자도 상여소리를 같이 부르고 화면은 점점 줌아웃되어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장장의 전경을 보여주며 어두워진다. 6. 동티. 암전된 화면에서 사장의 시작을 알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으로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것을 암시한다. 사건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시점 달동네 같은 좁은 골목을 운전해가는 상덕의 모습이 나오고 얼굴 옆으로 소제목이 나온다. 영근은 상덕과의 통화에서 이들과 오래 일해온 일꾼 창민 214 알지 않냐며 그때 이장하고 나서 많이 좀 아프다고 그런다고 시간 되면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다. 상덕이 그의 집에 찾아가 보니 창민이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상덕을 보고 몸을 일으킨다. 115 입술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불을 덮어 쓴 채 덜덜덜 떨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창민 병원에서도 모른대요. 검사만 하고 돈만 쓰고 헛것도 보이고. 형님, 나동 티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날 이장 뒤질하다가 뭘 봤는데 이상하게 생겼어. 뱀이. 116 상덕의 차가 강원도 국도를 이동하는 모습과 창민의 모습이 교차 편집된다. 상덕 뭐 뱀? 창민씨. 시발 그냥 둘걸. 형님.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 반 잘린 뱀 좀 찾아서 치성 좀 드려줘요. 창민의 한쪽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날 정말 가기 싫었어. 정말 싫었어. 형님 거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왜 묘가 있냐고. 으흐크. 상덕은 파묘했던 산을 홀로 다시 찾아간다. 길을 막은 철문에 걸린 자물쇠는 삽으로 내려쳐 풀어버리고 묘소 근처에 차를 대고 삽 몇 자루 소금 한 봉지와 함께 묘소까지 오른다. 산을 오르는데 여우들이 나타난다. 묘소 앞에 도착한 상덕은 소금을 왕창 집어들고 4번이나 몸에 친다. 상덕은 묘바닥을 파고 또 훑는다. 여우들이 점점 모여든다. 상덕이 배머리를 발견해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걷어내는데 기괴하게 생긴 인간 여자의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뒷걸음을 치다가 그 서슬에 삽으로 바닥을 찍었는데 나무통이 울리는 느낌이 전해진다. 이상함을 느낀 상덕은 한 번 더 찍어보곤 고개를 갸웃한다. 여우들이 경고하듯 울기 시작한다. 뭔가 있음을 직감한 상덕이 삽을 옆으로 내팽겨치고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 곧 나무관의 일부가 드러나고 놀란 상덕이 소리친다. 첩장이다. 117. 이때 영근은 장의사 사무실 한켠에 있는 장식장 안에 유골함에서 돈을 꺼내면서 전화를 받는다. 지금 교회 사람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며 바쁘다고 말하지만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교회 사람들 3명과 함께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다. 118영근은 앞에 있는 여자에게 돈을 건네며 자리에 앉자마자 놀란다. 에? 첩장이요? 상덕이 말한다. 그래. 그 바로 밑이라니까. 근데 고 장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관 본 적 있어? 상덕이 파낸 곳에는 정체불명의 관이 수직으로 하나 더 묻혀 있었던 것. 119한편 봉길은 민소매 차림으로 헬스장에서 아령을 들고 벤치에 누워 웨이트를 하고 있었고 화림은 스피닝을 타고 있다. 그런데 상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봉길이 화림을 불러낸다. 120 상덕은 영근과 함께 첩장된 관을 파내고 있다. 해가 벌써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영근이 땅이 뒤틀면 가끔 관이 세로로 서긴 하는데 이야. 이건 너무 큰데? 이거 뭐야? 하고 말한다. 상덕도 지쳐서 주저앉는다. 그때 봉길과 화림이 현장에 나타난다. 뭐야 저건 또. 봉길이 관을 보고 탄식한다. 구덩이 밑에 이앱는 됨직한 투박한 큰 나무관이 서 있다. 관에 철조망이 여러 겹 칭칭 감겨 있는 걸. 봉길이 잡아 당겨보곤 이거 밖에서 못 열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영근이 아니면 뭐? 하자 화림은 아니면 반대겠죠 라고 한다.
121봉길이 이거 일단 한번 꺼내서 보자고 하자. 영근은 뭘 꺼내 하면서 일단 상주한테 알려주는 게 맞다며. 우리 돈 때문에 할 얘기도 남아있지 않냐고 한다. 화림은 아무리 봐도 깨름칙한 이 관을 건들지 말자고 한다. 일행들은 리더인 상덕을 쳐다본다. 상덕은 일단 꺼내자. 집안 사람인 게 분명해. 이 양반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122영근이 해 떨어진다고 이거. 그냥 뽑자면서 봉길에게 로프 가져오라고 한다. 여우들이 묘 주위에서 울어대는 가운데 남자 셋이 로프를 이용하여 힘겹게 관을 땅 밖으로 끄집어낸다. 관의 모습을 본 여우들이 어째선지 울면서 도망간다. 123쿵하고 떨어진 엄청난 관의 크기에 모두들 경악한다. 영근도 저게 사람 관마저? 하며 놀란다. 124, 125네 사람이 힘겹게 그 관을 질질 끄는 수준으로 겨우 들고 산을 내려간다. 해가 진 산길을 차 세대가 내려간다. 리무진 운구차는 관이 트렁크에 다 들어가고도 한참 남아서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채로 가고 있다. 영근이 길잡이인 상덕의 차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하는 차에 상덕의 차가 옆길로 빠지고 그곳은 바로 보국사였다. 보국사 앞을 지키는 백구가 마구 짖는다. 보국사의 보살이 밖에 나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장을 하게 돼서 오늘 하루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고 상덕이 말한다. 보살은 자기를 보고 있는 일행들을 쳐다본다. 상덕이 상주가 여기로 온다고 하는데 관을 어디다 좀 놔둘 데가 있을까요? 하고 묻고 이어 보살이 창고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고 일행들이 관을 들고 창고로 온다. 보살 또한 이들이 들고 오는 관의 거대함을 보고 경악한다. 어찌나 놀랐는지 발걸음마저 휘청거리며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관을 가리키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말을 더듬으며 물어본다. 화림은 보살에게 찹쌀이 좀 있는지 물어보고 이어 찹쌀 한 동이를 관 주위에 빈틈없이 뿌린다. 이후 화림은 봉길에게 차에 가서 말티도 좀 갖고 오라고 하는데 상덕과 영근이 쳐다보자 화림은 이 관이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한다. 화면은 창고 안에 찹쌀과 말피로 결계 126을 쳐놓은 관이 보이고 이어 첩장이라니요? 저게 대체 뭡니까? 하는 고모의 목소리와 함께 고모와 딸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모습이 이어진다. 보국사의 대웅전. 고모와 상덕, 화림을 제외한 인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세 사람이 대화 중이다. 상덕 알고 계신 거를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모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에 저런 게 묻혀 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의 묘가 그런 나쁜 곳에 있었는지도요. 상덕 명정 127에 적혀 있더라고요. 중추원 부위 장우작박 근현이라고요. 부친께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더군요. 나라를 팔아먹은 128글에서 그 스님께서 부친께 벌을 내리신 게 고모 말을 자르며 알고 있습니다. 129글에서 더 모르겠다고요. 그 기순애라는 스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상덕 예. 화림 일본 사람이요? 고모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상덕에게 건넨다. 이름이 무라야마 준지라고 했습니다. 130조선 팔도 강산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131근데 왜 자기들에게 충성을 바친 아버지를 그런 나쁜 곳에 묻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모는 미국의 아이는 괜찮다고 연락받았다고 하며 지용이 약속한 사례는 자기가 준비할 테니 저관은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말한다. 일행들은 떠나는 고모를 배웅하고 나서 보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놓인 장작통에서 봉길의 충문과 함께 동티의 원인이 됐던 뱀의 사체와 부적을 태우면서 치성을 지낸다. 치성 드리는 중에 일행들은 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치성이 끝나자 화림이 관을 바로 태워버리자고 한다. 상덕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내일 동트는 대로 바로 태우자고 한다. 영근도 격하게 동의하면서 아이난 그게 후련할 것 같아. 라고 말한다. 마침 보살님이 다가와 국수 좀 삶아놨는데 몸들 좀 녹이라고 말한다. 영근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다들 들어가자고 한다. 들어가면서 영근은 아이고 그 무덤씨. 처음서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 산새만 쭉 뻗어가지고. 132주절거리고 봉길은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네. 이씨. 하며 간다. 그날 내내 식사할 여유조차 없었던 일행들은
절간 옆 요사채 133에서 보살이 끓여준 국수를 폭풍 흡입하고 보살이 담가놓은 더덕주도 권해 받으며 즐거워한다. 134화림은 식사 내내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춘다. 밖에 있는 백구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린다. 135. 7. 도깨비불. 보국사의 창고가 보이고 소제목이 떠 있다. 불 쪽에만 온이라는 일본어가 붙어 있다. 남자들은 요사체에서 자고 있다. 식사가 끝난 후 화림은 차 안에서 언니라 부르는 사람과 통화한다. 화림 응. 무라야마 준지. 오강신 136 기억 안 나나? 전에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잖아. 일본에서 그. 응 여우음 양사. 화림 그래 맞다. 음양 사무라야마. 오강신 옛날에 선생님도 한번 만났다는데. 주가 너무 새같고 사람 아이랍고. 분명 여우 새끼랍고 왜. 137리 그건 와? 지금 어딘데? 화림 아니야. 알겠어. 고마워요. 광심 언니. 또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나서 화림은 할매요. 할매요. 나 기분이 이상해. 덮고 있던 점퍼를 입가로 끌어올린 후 잠에 든다. 룸미러로 뒷좌석에 흰 소복 입은 할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친다. 138 한편 보살은 본당의 부처님 아래서 이불을 펴려는데 밖에서 쾅쾅거리는 꽤나 큰 소음이 들린다. 보살은 소리나는 쪽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얼굴로 한동안 쳐다보더니 이내 밖을 나간다. 불상의 얼굴에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39요 사체 방에서 영근이 뭔가에 짓눌리는 듯한 신음을 내다가 그것이 옮겨간 듯 옆자리의 봉길이 신음을 내기 시작한다. 이내 봉길이 슬며시 눈을 뜨자 피투성이의 처참한 모습의 보살이 봉길을 쳐다보며 배를 쿡쿡 밟고 있다. 보살은 헉헉거리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계속 밟는다. 140. 내 간을 빼갔어. 내 간을. 내 간을. 허. 내 간을 빼갔어. 내 간을. 내 간을. 어떤 놈이 내 간을 빼갔다고. 내 간을 빼갔어. 어떤 놈이. 내 간을 빼갔어. 내 간을 빼갔다니까. 내 간을 빼갔어. 내 옷은 어딨어? 내 옷은 어딨냐고? 내 옷, 내 옷, 내 옷, 내 옷은? 어떤 놈이 내 간을 빼갔어. 내 옷, 내 간, 내 옷, 내 간. 이에 봉길은 가위에 눌린 것임을 인지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어떤 문자 141을 쓰고 나서 기압을 넣으며 기상하자 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142 일어난 봉길이 급히 보살을 찾아 본당으로 들어가지만 없었고 관을 놓아둔 창고 문은 여전히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때 멀리서 돼지멱 따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축사 노동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축사로 황급히 뛰어 들어간다. 봉길이 축사에 도착해 구멍난 벽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이미 돼지 몇 마리가 배가 터져 죽어 있고 아까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무언가에 의해 멱살이 잡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황급히 도망친다. 정체불명의 형체는 멱살 잡은 사람의 목을 뜯어버린다.